제가 더 소개드릴 필요가 뭐 없을 뿐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오래 일했던 한국 연구가 돈 오버도퍼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의 언론인들 중에 2분 정도를 아주 신뢰를 한다. 근데 한 분은 이제 조선일보사의 김대중 주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버도퍼 기자의 근거는 이제 이분들의 글이 보도 내용이나 글이 말하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브 저널리즘에 부합한다. 이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소개는 이걸로 생략을 하고 조갑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이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84년 6월로 월간조선에 이게 잘 들립니까? 아니요. 안 켜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4년 6월로 월간조선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박정희 이용문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952년 발췌개헌 파동 때 그때도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고 이번에 설명한 에버레디 계획은 그 이듬해 있었던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오늘 행사를 소개한 기자가 로버트슨과 이승만의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다.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두 사람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논의를 했다.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만남이 하나의 키워드인데 2년 전에 몇 분의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다보동 전적지에 6.25 때 두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 이승만 트루먼 동상 이야기. 최근에 트루먼 대통령 손자가 거기 와서 보면서 할아버지 동상 참 잘 만들었다고 하고 가는데 그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트루먼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Dean,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로 한국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 기자가 아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하니까 손자한테는 참 부드러웠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할 때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개새끼란 말 대신에 개자식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6.25 하자마자 무초 대사를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에 대한 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4일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인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6.25 남심을 마적단 밴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달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영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세계 시민이란 말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승만과 로버트슨이 만난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 아까 우리 신 위원장이 IMF와 UN 두 기구의 창립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비화가 있습니다. IMF를 만든 미국, 영국 대표가, 영국은 경제학자 케인즈고 미국은 재무부의 차관보였던 덱스터 화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이 담판을 해가지고 덱스터 화이트의 아이디어대로 IMF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또 UN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 LJ 히스는 또 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좌경화, 그리하여 이 엘리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간첩질도 하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로버트슨 활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두가 하나 올랐는데, Who lost China? 누가 중국의 공산화를 도왔느냐, 방치했느냐 하는 유명한 논쟁이 1949년 부근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과 함께 Why Korea is not lost? 왜 그러면 한국은 공산화가 안 됐느냐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답 중에 하나가 역시 이승만, 트루만,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의 만남. 그래서 이 위대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36년 12월에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이 서안에서 장개석을 감금함으로써 공산당의 집권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때 장개석이 모택동을 상당히 몰아붙였는데, 국민당 안에서 왜 일본과 싸우지 않느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을 감금하고 또 주원래가 그 중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에 몰렸던 모택동 군이 탈출을 하는데, Who lost China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장항량의 그 기행도 있지만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비밀 약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주 병약한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 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아직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언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지 기한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소련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관동군을 치도록 하는, 여기에 하나의 양보로서 만주에 대한 관할권을 스탈린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장개석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개석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래서 만주 관할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철도, 그 다음에 여순 대련 사용권인데, 이걸 장개석한테 통보한 게 1945년 6월입니다. 그때 장개석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통보할 때 바로 로버트슨이 대사와 함께 가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고 나중에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 실책이었어요. 그런데 45년 7월에 가면은 핵폭탄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트루만의 생각은 좀 달라지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 그리고 같은 날 나가사키
제2차 원폭 투하, 그리고 15일 항복으로 해가지고 결국 만주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1945년 12월 육군 참모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마샬한테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은 사실은 정부죠. 모택동은 그건 반란군이고 우리 국공내전 뭐야 이런 용어가 조금 문제인데 사실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대표가 국가원수가 장개석인데 동급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붙여가지고 일종의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고 1945년 12월 중국에 옵니다. 그 미리 거기서 한 1년쯤 근무를 했던 로버트슨 대리대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붙이는데 1946년 1월에 모택동 장개석 사이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진짜 연립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게 다 속임수예요. 로버트슨은 이미 1년쯤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절대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종의 모탈 에너미 관계인데 안 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과신도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마샬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합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과정에서 장개석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 버림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게 1946년 6월이었어요. 협정 무시하고 장개석 군대가 공세를 펴는데 그게 만주가 주전장입니다. 거의 하르빈을 포위해가지고 그때 인표가 유격전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때 마샬이 장개석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공세를 중단시키라고 합니다. 중단시키지 않으면 먼저 안 하겠다. 그래서 울며계자 묻기로 장개석이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여기서 그 3년 뒤의 중국의 공산화가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은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고 그리고 북한 지역의 그 무기 공장 있었던 무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걸 모택동 군대에 넘기렸습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벌써 앞서고 해서 만주가 인표 모택동 군대에 접수되면서 든든한 후방 기지를 갖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장개석 군대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둡니다. 연안까지 정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가 있으니까 만주를 믿고 서서히 남진을 해가지고 결국 저런 꼴이 되는데 결국 마셜 미션은 실패를 합니다. 로버트슨이 돌아와서 증언한 내용들이 제가 쓴 논문에 많이 실려 있는데 첫째, 미국 정부 국무성 사람들이 모택동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개석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근데 모택동 주얼레조차도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우리는 소련과 협력해가지고 공산화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우리하고 만나서 돌아간 이 기자들이나 관리들이 계속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농촌 개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웃긴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스노우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활약했던 또 유명한 기자가 한 사람 있죠. 타임지에 시어더 화이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이 사람은 The Making of President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대선
추적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시오도 화이트도 이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도 또 모택동을 띄우고 장개석의 부패를 공격하는데 합세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뭡니까 중앙아시아 전문 학자 뭐 레티모어 같은 사람 등등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모택동을 미화하고 장개석을 잔인하게 공격하는데 로버트슨은 그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현지에서 보니까 장개석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개석은 어떻게 보면 여사로 말하면 여야로 구별하면 여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국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택동은 그냥 뒤에서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하는 이 대안 없는 야당처럼 이런 걸 보면서 장개석에 대해서 호감, 모택동의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게 워싱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Who Lost Chin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레닌이 말한 바 useful idiot, 그 위선적인 지식인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그와 또 하는 특징이 장개석과 만난 미국 사람들이 장개석을 안 좋아해요. 스틸웰, 뭐, 여기 나오는 헐리 대사. 이 사람들이 장개석만 만나고 가면은 계속 미국에 가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장개석은 개인적으로 정말 그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장개석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또 자책을 많이 하는 양심가예요, 이분이. 그런데 미국에 알려지기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이승만과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미국 사람들은 다 이승만 팬이 됐습니다. 거의 다가. 몇 사람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승만과 장개석의 차이다.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로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증언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깊게 상담해 본 사람들, 무초 대사,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여기 로버트슨. 무초는 얼마나 이승만과 싸우고 당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오랄 히스토리 정원에서 이승만을 평하기를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그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아팠는데 프롬 다뉴브 투 yar루라는 회고록에서는 평을 하기를 아시아에서 네루급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반공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이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뭐 이런 평을 하고 아마 로버트슨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6.25 때 이승만의 역할을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의 역할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셜 미션은 실패를 했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실패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셜도 아마 공산주의 실체를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국무장관이 됩니다. 국무장관으로서 한 게 1947년 3월 트루만 닥트린, 자유세계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건국으로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947년 6월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서 한 게 마샬 플랜. 이게 결국은 냉전에서 이기도록 하는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드디어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화가 6.25 발발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스탈린이 처음에는 거부했던 김일성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1950년에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인데,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침이 있었는데, 남침 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열흘 동안.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그 다음에 미군이 없었으니까, 한미동맹도 없었으니까, 이승만, 1대3으로 버텨낸 것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는 그런 결전 의지, 그리고 메가드의 신속한 지원 등이 합쳐가지고 7월 5일이 되면은 개전 열흘 만에 일본에 있는 24사단 선발대가 오산에서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트루만, 메가더, 딘 애치슨, 마샬, 브래들리 같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비참했던 시간인 데가 있습니다. 1951년 1월입니다. 그때 중공군은 평택 삼척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유엔이 중국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현위치 휴전하자고 합니다. 이걸 영연방국가들이 주도를 합니다. 미국은 반대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 자유진영이 통합이 안 된다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거기에 미국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받으면은, 이게 중국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현위치 휴전인데 서울까지 다 먹는 건데. 그런데 딘 애치슨이 트루먼을 설득을 합니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답변이 오기까지 한 4, 5일 걸리는데, 그때 딘 애치슨 회고록을 보면은 살인적인 나날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받을까봐. 드디어 모택동이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아주 어려운 조건 제시하면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죠.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받았어야지 하는 이건데, 그때 아무도 이승만과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마디도 누구도 미국 측에서 이승만의 뜻을 한번 물어보라는 말도 없었어요. 완전히 손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53년 휴전회담 할 때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한 로버트슨 이승만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은 우리 강 논술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1953년 휴전. 근데 1953년 휴전 협정 서명할 때 거기에 클라크는 서명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일성도 오지 않았고 팽덕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왜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문서로 새롭게 밝혀진 게, 소련 공산당이 김일성 보고 판문점에 가지 마라고 그럽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소련 중국 사회에는 이승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해 12월이죠. 뭐. 닉슨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친서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만나러 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또 북진 한다니까요. 정말 또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을 하러 와가지고 이승만과 이틀 동안 만나는데, 그때 이승만이 닉슨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한국이라는 가장 좋은 카드 하나를 놓치는 건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unpredictability를 보여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만 닉슨 회고록에서 그 장면을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닉슨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Wise Old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공산당과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이 Old Wise Man의 이 충고를 여러 번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Madman's Theory라고 그러죠. 미치광이 전술. 닉슨이 그런 전술을 구사를 했다는 겁니다. 월남전 때. 그리고 그 전술을 이어받은 사람이 트럼프로 알려져 있는데 요사이는 원조는 이승만으로 보입니다. 휴전 그리고 결국 이 6.25는 점점 역사적 평가가 높아져 가지고 20세기 3대 전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를 엎었고 2차 세계대전은 군국주의 나치를 엎었는데 한국전은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출발점이었다. 그 바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첫째, 대만을 살렸다. 6.25가 안 났으면 대만이 중국으로 가는 걸 미국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부흥, 서독의 재무장, 나토의 군사동맹체로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3년 동안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가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이 총매제를 했고 우리 신용석 위원장은 서울올림픽 유치하는데 공을 많이 바덴바덴에서 세움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달콤한 복수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o lost China? Why Korea is not lost? 위대한 만남 덕분에 오늘의 번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개 국가 노선을 취한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거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흡수 통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정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고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나머지는 혹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